유럽 스트리밍 차트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3년 새 10배 증가했고 K-팝 앨범 판매가 현지 아티스트를 추월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소비가 폭발하자 예상 못한 현상이 나타났죠.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 팬아트, 굿즈 제작에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했죠. 문자는 언어 없이 확산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한글은 의미보다 형태가 먼저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부터 유럽 젊은 세대와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 문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독립 연구자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제가 관찰해온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디지털 공간에 한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한글은 극히 제한적인 맥락에서만 등장했습니다. 한국 식당 간판, 관광 안내서 일부, 대학 언어학과 교재 정도였죠.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팝 그룹의 유럽 투어 횟수가 늘었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급증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노출 빈도도 높아졌죠. 처음엔 단순 노출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자막, 앨범 커버 디자인, 아티스트 이름 표기. 젊은 세대는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였을 뿐이었죠. 알파벳과 다른 형태가 화면에 등장했고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프랑스 리옹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고등학생 2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대화하고 있었죠. K-팝 아이돌 공식 계정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이 글자들 계속 보이는데 뭐야? 한글이래. 한국 문자. 읽을 줄 알아? 아니, 그냥 자주 보여서 익숙해진 것뿐이야. 당시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문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면서 한글은 단순 시각 요소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이 한글을 직접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거든요. 소셜미디어 프로필 이름, 팬아트 서명, 개인 제작 굿즈 디자인, 알파벳 문화권에서 자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처음 목격했을 때 의아했습니다. 언어 습득 없이 문자만 소비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었거든요. 라틴 문자가 확산될 때도, 키릴 문자가 보급될 때도 언어가 먼저였습니다. 문자는 언어의 기록 수단이었지, 독립적인 시각 요소가 아니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유럽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언어보다 먼저 형태로 인식됐습니다. 의미 전달 도구가 아니라 디자인 요소로 받아들여졌죠. 이건 기존 문자 확산 패턴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노트북에 한글 스티커를 붙여놨더군요. 왜 한글을 쓰세요? 멋있어 보여서요. 알파벳이랑 다르잖아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 독특해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전혀요. 그냥 보기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 답변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형태가 선택 이유였던 겁니다. 저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젊은 층 대상 온라인 설문, 소셜미디어 한글 사용 빈도 분석, 팬 커뮤니티 게시물 추적, 패턴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했고 반복 노출을 통해 익숙해졌으며 익숙해진 이후엔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소비 패턴 변화가 문자 인식 방식까지 바꾼 사례였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파리 한 서점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10대 소녀들이 K-팝 관련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한글로 쓰인 아티스트 이름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더군요. 이 글자 예쁘지 않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발음한대. 어떻게 알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생각보다 규칙이 간단해.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문자 구조에 대한 호기심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 노출이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이 호기심을 낳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 왜 알파벳 문화권 젊은이들이 전혀 다른 문자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가? 문화 콘텐츠가 강력했다는 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특성이요. 2023년 초, 저는 유럽 주요 도시의 젊은 층 문화 소비 패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한 흐름을 발견했죠. 한글 노출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유럽 전역에서 평균 400% 증가했습니다. K-팝 음원 스트리밍은 600% 늘었고요. 단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죠. 문화 콘텐츠 소비가 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문자 노출입니다. 뮤직비디오 재생 시간이 늘면 한글 자막을 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드라마를 보면 한글 제목과 엔딩 크레딧을 반복해서 봅니다. 앨범을 구매하면 한글 가사지를 펼쳐보게 되고요. 이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출이었죠. 프랑스 파리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한글을 낙서하더군요. 한국어 수업을 듣나요? 아니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한글로 적는 겁니다.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주 보니까요. 익숙해진 거죠.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반복 노출은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 효과죠. 처음엔 이질적으로 느껴지던 자극이 반복되면 친숙하게 바뀝니다. 한글이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네모였어요. 알파벳이랑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제 낯설지 않아요. 어떤 글자가 자주 나오는지도 알겠고요. 어떤 글자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요. 아이돌 이름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특정 자음의 형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었죠.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2023년 9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10대에서 20대 젊은 층 2,000명을 대상으로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98%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응답은 다양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소셜미디어, 앨범 커버, 공연 영상, 드라마 자막. 공통점은 명확했죠. 전부 디지털 환경이었습니다. 한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2%가 한국 문자라고 답했습니다. 의외로 높은 수치였죠.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9%만 예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읽지 못했지만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글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3%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사용 맥락을 물었더니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 이름, 팬아트 서명, 채팅 이모티콘 대체, 개인 노트 장식, 티셔츠 디자인. 읽지 못하지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존 문자 확산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문자는 언어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라틴어가 유럽에 퍼질 때 라틴 문자도 함께 확산됐죠. 아랍어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전파될 때 아랍 문자도 따라갔고요. 언어가 먼저, 문자가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문자가 먼저 들어왔고 언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이 형태만 수용된 겁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한 디자인 학과 학생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타이포그래피가 예뻐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균형감 있거든요. 알파벳은 가로로 길게 늘어지는데 한글은 정사각형처럼 묶여 있어요. 의미는 중요하지 않나요? 디자인할 땐 의미보다 형태가 먼저예요. 보기 좋으면 되는 거죠. 디자이너의 관점이었습니다. 문자를 시각 요소로 보는 시각이었죠. 그리고 이 시각이 젊은 세대 전반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 팬 모임을 관찰했습니다. K-팝 그룹 콘서트를 앞두고 모인 10대 팬들이었죠. 30여 명이 한 카페에 모여 응원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쓴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 문구만 알아요. 콘서트 때 보여주려고요.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돌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발음은 모르지만 글자 모양은 외웠거든요. 의미를 모르지만 형태는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반복 노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자주 보니까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까 따라 그릴 수 있게 됐고, 그리다 보니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학습 없이 습득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낯선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보이는 시각 요소였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으며,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였습니다. 2023년 말,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
유럽 젊은 층이 접하는 비알파벳 문자는 한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받고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자도 접했죠. 그런데 유독 한글만 직접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시각 인식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알파벳 문학원 사람들이 문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했습니다. 알파벳은 선형 구조입니다. 글자가 가로로 나열되죠. A, B, C, D. 각 글자는 독립적이고 조합은 순차적입니다. 읽는 방식도 선형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따라가며 소리를 조합합니다. 시각적으로 분절된 구조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묶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네모 안에서 결합되는 구조예요. 기역과 아가 합쳐져서 가가 되고 니은과 아가 합쳐져서 나가 됩니다. 알파벳 사용자 눈에 이 구조는 독특하게 보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난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블록처럼 보여요. 각 음절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거든요. 알파벳은 선이라면 한글은 면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시각적으로 강렬해요. 한눈에 들어오죠. 알파벳은 읽어야 형태가 파악되는데 한글은 보는 순간 패턴이 보여요.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절 구조는 시각적 단위를 만듭니다. 한글이라는 두 글자를 보면 두 개의 네모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인식됩니다. 각 네모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배치되고요. 이 규칙성이 핵심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와 대화했을 때였습니다. 2024년 2월이었죠. 한글은 조합 규칙이 명확해요. 자음이 위나 왼쪽에 오고 모음이 오른쪽이나 아래에 오죠. 이 규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돼요. 그게 알파벳과 어떻게 다른가요? 알파벳은 글자마다 형태가 제각각이에요. A는 삼각형 느낌, O는 원형, L은 직선, 통일성이 없어요. 근데 한글은 전부 네모 안에 들어가요. 시각적 일관성이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젊은 층이 한글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했죠. 2024년 3월, 간단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여러 문자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한글, 일본어 히라가나, 중국어 간체자, 아랍어, 태국어. 각 문자로 쓰인 짧은 문장을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어떤 문자가 가장 규칙적으로 보입니까? 67%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문자가 가장 기억하기 쉽습니까? 59%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문자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싶습니까? 71%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답변이 일관적이었습니다. 균형감이 있어요. 패턴이 보여요. 정돈된 느낌이에요. 따라 그리기 쉬울 것 같아요. 모두 시각적 특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미나 발음이 아니라 형태와 구조에 반응한 겁니다. 이태리 로마의 한 미술대학 학생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모듈 시스템 같아요.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는 느낌이거든요. 기본 부품이 정해져 있고 그걸 조합하면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매력적인 시스템이죠. 다른 아시아 문자는 어떤가요? 한자는 너무 복잡해요. 획이 많고 불규칙하죠. 히라가나는 곡선이 많아서 일관성이 떨어지고요. 한글은 직선과 곡선의 균형이 좋아요. 시각 디자인 관점에서 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 매력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패션 디자인 학생은 자신의 의류 브랜드 로고에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왜 한글을 선택했어요? 독특하면서도 깔끔해요. 알파벳 로고는 너무 흔하거든요. 차별화가 필요했어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전혀요. 그냥 형태가 마음에 들어서 썼어요. 제 브랜드 이름을 한글로 표기했거든요. 의미는 몰라도 형태는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포스터 작업에 한글을 넣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한국 관련 프로젝트였나요? 아니요. 완전히 유럽 로컬 행사예요. 근데 젊은 타겟층이 한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각적 임팩트를 위해 넣었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했죠. 한글이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에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알파벳과 구별되는 시각적 특성을 가진 디자인 자산이었죠. 규칙적이고 균형 잡혔으며 따라하기 쉬운 구조. 이 특성들이 문화 콘텐츠 소비와 결합되면서 자연스러운 수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중반,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각 요소를 넘어섰죠.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파리에서 처음 목격했습니다. 2024년 6월, 한 K-팝 그룹의 유럽 투어가 열렸습니다. 파리 공연장 앞에 수천 명의 팬이 모였죠. 대부분 10대와 20대였습니다. 그들이 든 플래카드와 응원 도구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글로 쓰여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최고. 영원히. 짧은 문구들이었지만 모두 한글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알파벳 번역본 없이요. 공연 시작 전 몇몇 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글로 쓰셨어요? 프랑스 여학생이 답했습니다. 아티스트가 알아봐야 하잖아요. 한글로 써야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이 문구만 배웠어요. 인터넷에 발음이랑 쓰는 법 나와 있거든요. 옆에 있던 독일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발음대로 적었죠.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K-팝 팬이라는 한글이 팬덤 문화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건 비단 공연장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죠. 소셜미디어 프로필 이름을 한글로 바꾸는 젊은이들이 늘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플랫폼을 가리지 않았어요. 2024년 7월, 저는 유럽 주요 도시 소셜미디어 사용자 500명의 프로필을 분석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계정들이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8%가 프로필 이름에 한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본명을 한글로 표기하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을 한글로 쓰거나 한국어 단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했죠. 흥미로운 건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미보다 소속감이 중요했던 겁니다. 한글을 쓰면 같은 팬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태리 밀라노의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팬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 같은 거예요. 한글이 보이면 아, 이 사람도 K-팝 좋아하는구나 하고 바로 알죠. 한글이 일종의 문화적 표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팬덤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카페는 메뉴판에 한글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카페인가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스페인 로컬 카페예요. 근데 젊은 손님들이 한글 메뉴를 좋아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요. 실제로 한글을 읽는 손님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냥 분위기죠. 한글이 있으면 트렌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문자가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의류 매장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티셔츠와 후드에 한글 문구를 프린트해서 판매했죠. 사랑, 자유, 꿈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판매가 잘 되나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20대 초반 고객들이 많이 사가요. 한글이 있으면 특별해 보인대요. 뜻을 아는 손님이 많나요? 별로 없어요. 근데 상관없어 하더라고요. 멋있으면 되는 거죠.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태와 분위기가 전부였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에게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시각적 차별화 도구. 알파벳과 다른 형태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둘째, 문화적 소속 표시.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덤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셋째, 트렌드 상징. 젊고 글로벌한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섰습니다. 문화 코드가 된 겁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사회학 연구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문화 참여의 상징이에요. 영어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다른 문자를 선택한다는 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유행 아닌가요? 유행이 맞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유행이에요. 한류 콘텐츠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팬덤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기반이 탄탄해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024년 9월 유럽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한국 콘텐츠 소비량은 전년 대비 다시 300% 증가했습니다. K-팝 앨범 판매도 500% 늘었고요. 문화 콘텐츠 소비가 계속 늘면서 한글 노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늘면 사용도 늘었죠. 벨기에 브뤼셀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흥미로운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 필기할 때 한글을 섞어 써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요. 형광펜 대신 한글로 표시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눈에 띄니까요. 알파벳으로 쓰면 그냥 지나가는데 한글로 쓰면 확 보이거든요. 기능적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외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표현 도구 중 하나였죠. 알파벳만 쓰는 환경에서
한글은 차별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말 변화의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단순히 보고 사용하던 젊은이들이 한글의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전환점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목격했습니다. 2024년 10월 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개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문자 체계였죠. 강연자는 여러 문자를 소개했는데 한글 설명이 나왔을 때 청중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해서 음절을 만들죠. 강연자가 칠판에 예시를 적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 니은과 아를 합쳐서 나. 청중 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역과 어를 합치면 거가 되나요? 맞습니다. 규칙이 있네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면 음절 하나가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K-팝 팬으로 보이는 몇몇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죠. 강연 후 저는 그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글에 관심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이 답했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봤는데 오늘 처음 구조를 이해했어요.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어떤 점이 단순해 보였나요? 조합 방식이요. 자음 24개, 모음 21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파벳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한글의 핵심은 조합 체계입니다. 제한된 기본 요소로 무한한 음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죠. 수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성이 유럽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미넨의 한 공과대학 학생은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은 프로그래밍 언어 같아요. 함수 조합처럼 작동하거든요. 무슨 뜻이죠? 자음이 함수고 모음이 매개 변수예요. 둘을 입력하면 출력값으로 음절이 나오는 거죠. 체계적이에요. 공학도다운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K-팝 팬 포럼, 한국 드라마 시청자 그룹, 한글 학습 커뮤니티.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죠. 한글 배우기 생각보다 쉽네요. 자모 조합만 이해하면 읽을 수 있어요. 이틀 만에 기본 구조 파악했어요.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 이해였죠. 2024년 11월, 저는 온라인 설문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유럽 젊은 층 2,500명을 대상으로 한글 구조에 대한 인식을 물었습니다.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54%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0% 수준이었죠. 한글의 자음이나 모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31%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한글을 직접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까? 18%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노출에서 구조 이해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리 피렌체의 한 디자인 학생은 자신의 졸업 작품에 한글 조합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왜 한글을 선택했어요? 모듈 디자인 연구였어요. 제한된 요소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드는 시스템을 찾다가 한글을 발견했죠. 한글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나요? 효율성이요. 24개 자음과 21개 모음으로 수천 개 음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디자인 관점에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시각화한 인터랙티브 설치물이었죠.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수학 교사는 수업에서 한글을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조합문을 설명할 때 한글만 한 게 없어요. 학생들이 이미 K-팝으로 한글을 알고 있으니까 친숙한 소재로 수학 개념을 설명할 수 있죠. 학생 반응이 어때요? 좋아요. 한글 자모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는 과제를 냈는데 참여도가 높았어요. 교육 도구로까지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언어학 연구자는 한글의 독특한 특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글은 자질 문자예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발음 원리에 기반해서 설계했어요. 과학적 문자 체계죠. 이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짧은 영상 형태로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늘었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였죠.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줄 몰랐어요. 알파벳보다 논리적이에요. 배우기 쉬운 이유가 있었네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유럽 젊은 세대가 한글에 끌린 이유는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구조적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인 체계.
이 특성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감각과 맞아떨어졌죠. 복잡한 걸 싫어하고 직관적인 걸 선호하며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는 세대. 그들에게 한글은 이상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컴퓨터공학 학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잘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최소한의 입력으로 최대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완벽해요. 그리고 이 완벽함이 이제 유럽 젊은이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초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젊은 층이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가 아니라 문자만요. 저는 이 변화를 온라인 학습 플랫폼 데이터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2025년 2월 유럽 주요 언어 학습 앱의 한국어 과정 등록자가 전년 대비 45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학습 패턴이었죠. 대부분이 기초 과정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글 읽기와 쓰기요. 문법이나 회화로 넘어가는 비율은 30% 미만이었습니다. 언어 전체가 아니라 문자만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언어학원 운영자와 대화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 대비 3배 증가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한글만 배우고 그만두는 학생이 많아요.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만족하고 떠나죠.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어로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콘텐츠를 직접 읽고 싶어 하는 거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고등학생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뮤직비디오 자막을 직접 읽을 수 있어요. 번역 기다릴 필요 없이요. 한국어 의미도 이해해요? 아니요. 읽기만 해요. 그 다음엔 번역기 돌리고요. 근데 직접 읽는 게 중요해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거든요. 읽기 능력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한 대학생은 노션에 한글 학습 노트를 정리해놨더군요. 이틀 만에 자모를 다 외웠어요. 어떻게요? 유튜브 영상 보고요.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암기할 게 많지 않아요. 자음 24개, 모음 21개만 알면 돼요. 다른 언어도 배워본 적 있어요? 일본어 시도했었어요. 근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있어서 포기했죠. 한글은 하나만 배우면 되니까 훨씬 쉬워요. 학습 장벽이 낮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정량화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3월, 유럽 주요 도시 젊은 층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42%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웠습니까? 응답은 다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63%, 언어학습 앱 28%, 온라인 커뮤니티 7%, 학원 2%. 대부분 독학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1순위는 좋아하는 콘텐츠를 직접 읽기 위해였습니다. 71%가 선택했죠. 2순위는 문화적 호기심으로 23%였습니다. 3순위는 디자인 작업의 활용으로 6%였습니다. 실용적 동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K-팝 팬 모임에서는 집단 학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글 연습해요. 모임 주최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유튜브 영상 보고, 같이 따라 써보고, 서로 확인해줘요. 게임처럼요. 얼마나 걸려요?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빠른 사람은 하루, 평균은 사흘 정도요.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학습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 덕분이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업무에 한글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줬어요.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필요했죠. 한글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집중해서 배웠어요. 자무 구조랑 조합 규칙만 이해하면 디자인할 수 있더라고요. 결과물이 어땠나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맡았고요. 실무 활용 가능성까지 열린 겁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출판사는 젊은 독자를 위한 책 표지에 한글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글을 선택했나요? 편집장에게 물었습니다. 타겟 독자층이 한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표지에 한글이 있으면 더 눈길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는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제목이나 저자명을 한글로 병기해요.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독자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튜버는 K-팝 리뷰 영상에 한글 자막을 직접 달았습니다. 번역 서비스 쓰지 않나요? 처음엔 썼어요. 근데 오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읽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원본 가사 보고 직접 확인해요. 한국어 완전히 이해해요? 아니요. 단어 몇 개만 알아요. 나머지는 번역기 돌리죠.
근데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훨씬 정확해졌어요. 독해 능력만으로도 콘텐츠 품질이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글 학습은 더 이상 소수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실용적 기술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읽고 쓸 수 있으면 좋아하는 콘텐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팬덤 활동이 풍부해졌고 창작 도구가 늘었으며 직업적 기회까지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곡선이 완만해요. 초기 진입 장벽이 낮고 빠르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게 지속적 학습으로 이어져요. 다른 아시아 문자와 비교하면요. 일본어는 3가지 문자 체계 때문에 복잡하고 중국어는 한자 개수가 부담스럽죠. 한글은 자무 45개만 알면 끝이에요. 학습자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2025년 4월, 저는 한글 학습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했습니다.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학습 팁 공유, 연습 문제 제작, 진도 인증, 자발적 학습 생태계가 형성된 겁니다. 한글 배우는데 사흘 걸렸어요. 저는 이틀 만에 읽기 완성했어요. 오늘부터 쓰기 연습 시작합니다.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중반, 유럽 사회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낯선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 언어였죠. 저는 이 전환을 교육 현장에서 먼저 목격했습니다. 2025년 6월, 독일 베를린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와 함께요. 왜 한국어를 개설했나요?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요청이 많았어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제안이 들어왔죠. 수요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첫 학기 정원 30명이 이틀 만에 찼어요. 대기자가 50명 넘고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던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사립학교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한글 수업을 신설했죠. 주 2회, 각 60분씩, 15명 정원으로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어요. 담당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왜 배우려고 하나요? K-팝이요. 대부분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직접 읽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글이 쉽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실제로 쉬운가요? 놀라울 정도로요. 첫 수업 때 자무를 가르치면 다음 주엔 이미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언어론 불가능한 속도죠. 학습 효율성이 입증된 겁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한 문화센터는 성인 대상 한글 강좌를 열었습니다. 2025년 7월이었죠. 수강생 평균 연령은 23세.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세요? 한 수강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력서에 쓰려고요. 요즘 한국 관련 업무가 늘고 있거든요. 한글 읽을 수 있으면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실용적 동기였습니다. 다른 수강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국 브랜드랑 협업해요. 자료에 한글이 많은데 매번 번역 맡기면 시간이 걸려요.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업무가 빨라지죠. 업무 효율성까지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마케팅 회사는 신입 채용 공고에 우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한글 읽기 가능자 우대. 왜 한글을 우대 조건으로요?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시장 프로젝트가 늘었어요. 트렌드 분석할 때 한국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한글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빠르죠. 실제로 지원자 중에 한글 가능자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 채용 때 15명 중 4명이 한글 읽기 가능했어요. 젊은 구직자들의 스펙이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디자인 에이전시는 아예 한글 워크숍을 사내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 직원이 한글을 배워야 하나요? 아니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참여율이 80% 넘었어요. 디자이너들이 관심 많더라고요.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확실히요. 한글 타이포그래피 프로젝트가 늘고 있거든요.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작업 품질이 달라져요. 전문성 강화 수단이 된 겁니다. 학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벨기에 루벤의 한 대학교 언어학과는 한글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3개의 문자 체계 과목에서 한글을 독립 챕터로 다루기 시작한 거죠. 왜 한글을 별도로 다루나요? 담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요청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죠. 한글은 창제 시기와 원리가 명확한 드문 문자예요. 연구 자료로 적합해요. 학생 반응이 어때요? 열정적이에요. 특히 한글의 자질 문자 특성에 관심 많죠. 발음 기관 모양을 반영한 설계가 독특하다고요. 학술적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출판사는 한글 학습서를 출간했습니다. 유럽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책이었죠. K-팝과 한국 드라마 예시를 활용한 교재였습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편집자에게 물었습니다. 초판 5,000부가 한 달 만에 완판됐어요. 재판 준비 중이고요. 누가 주로 사나요? 10대에서 20대 초반이요. 독학용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발적 학습 수요가 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디어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공영방송은 문화 프로그램에서 한글 특집을 다뤘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한글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죠. 프로그램은 한글의 과학성, 학습 용이성, 문화적 매력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시청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재방송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태리 일간지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체계적 설계와 문화적 힘이 결합된 사례다. 유럽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는 최초의 비유럽 문자일 것이다.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문화 평론가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글 현상은 문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서구 중심 문화만 수용하지 않는다. 아시아 문화에 개방적이며 필요하면 새로운 문자까지 배운다. 세대론적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유럽에서 단순한 외국 문자를 넘어섰습니다. 교육 과정에 포함됐고 직업 스펙이 됐으며 학술 연구 대상이 됐고 미디어 주목을 받았죠.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글, 그거 K-팝 때문에 유행하는 거 아냐? 2023년엔 이런 반응이 흔했습니다. 한글, 배우기 쉽고 유용하다더라. 2025년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유행에서 실용으로, 호기심에서 존중으로 인식이 전환된 겁니다. 2025년 말, 저는 3년간의 관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유럽 젊은 세대 사이에 자리 잡은 과정은 명확했습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 K-팝과 한국 드라마 소비가 폭발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급증했죠. 자연스럽게 한글 노출 빈도도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봤을 뿐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자막, 앨범 커버, 아티스트 이름. 의미는 몰랐지만 형태는 익숙해졌죠. 반복 노출이 낯설음을 지웠습니다. 2023년, 익숙함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 뭐지? 왜 네모 안에 들어가 있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다른 시각적 특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절 단위로 묶이는 구조, 규칙적인 배치, 균형 잡힌 형태.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었죠. 2024년,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 팬아트, 굿즈 제작. 의미를 몰라도 형태는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구나. 기역과 아가 합쳐서 가가 되는구나.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구나. 논리적 체계가 파악됐습니다. 2025년, 학습이 폭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언어학습 앱, 온라인 커뮤니티, 독학으로 한글을 익히는 젊은이들이 늘었죠. 사흘이면 읽을 수 있었고, 일주일이면 쓸 수 있었습니다. 빠른 성취감이 지속적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죠.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기업에서 우대하기 시작했으며, 미디어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유럽에 남은 이유는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학습자 친화적인 문자예요. 제한된 기본 요소, 명확한 조합 규칙, 논리적 체계.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죠. 배우기 쉬운 문자는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문화 연구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글 현상은 문화 접촉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줘요. 과거엔 언어가 먼저 전파되고 문자가 따라왔죠. 근데 지금은 문자가 먼저 들어오고 언어는 선택사항이 됐어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태리 밀라노의 한 디자인 교수는 실용적으로 봤습니다. 한글은 시각 디자인 자산이에요. 알파벳 문학원에서 차별성을 만들어주죠. 젊은 디자이너들이 계속 활용할 겁니다. 각자의 관점이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한글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죠. 저는 2025년 12월 마지막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젊은 층 4,000명을 대상으로요. 한글을 알고 있습니까? 93%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3년 전 50%에서 2배 가까이 늘었죠.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37%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3년 전 5%였습니다. 한글 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52%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응답은 다양했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좋아하는 콘텐츠 때문에 시작했지만 배우기 쉬워서 계속했어요. 처음엔 예뻐 보여서 썼는데 알고 보니 논리적이더라고요. K-팝 팬이라서 배웠는데 이제 일상에서도 써요. 시작은 문화였지만 지속은 구조 덕분이었던 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가 스스로 배운 첫 외국 문자예요. 학교에서 강요받지 않았고 부모가 권하지도 않았죠. 순전히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자발적 학습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대학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거요. 설계 철학이 담겨 있고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줘요. 한글은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반영한 문자 같아요. 깊이 있는 이해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직장인은 실용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한글 읽기 능력이 이력서에 플러스가 됐어요. 면접에서 차별점으로 작용했고요.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 효과는 확실해요. 투자 대비 효율이 높았던 겁니다. 저는 3년간의 관찰을 마무리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유럽에서 갑자기 확산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졌죠. 노출, 익숙함, 호기심, 이해, 학습, 활용, 존중. 각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한글 자체가 가진 특성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구조적으로 논리적이며, 학습적으로 효율적인 문자. 좋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였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교육 정책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문화 교류가 깊어지면 언어와 문자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문자가 배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글은 그 조건을 충족했어요. 2026년 초,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유럽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글은 유럽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닙니다. 이해된 문자고 활용 가능한 도구며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